저희 이 팀의 발표 주제는 가상화폐 시장과 정부 규제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정의와 원리를 알아보고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통해 규제의 원인을 파악,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방안과 그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화폐라는 상위 개념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화폐란 일상적인 거래에서 통용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실물 유무와는 관계없이 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 인정받고 구성원이 사용하며 모두 화폐라 칭하게 됩니다. 화폐는 물품화폐와 주조화폐를 거쳐 우리가 잘 아는 지폐화폐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예금화폐 다음의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전자화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화폐가 암호화폐일까요? 사실 전자화폐와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분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결론만 말하자면 아닙니다. 전자화폐는 법정화폐의 대체물로 법적 인정을 받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도 비슷하지만 일부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이 화폐의 대체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함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상화폐의 개념과 실제 가상화폐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민간 디지털 화폐도 포함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상화폐의 개념은 암호화폐를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가상통화가 공식 명칭입니다. 이후 진행될 발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암호화폐란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민간 화폐인 만큼 무국적, 국제적 통화의 성격을 띱니다.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 약 9천여 개의 암호화폐가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빠르게 전 세계의 거래를 이어준다는 이 장점이 동시에 암호화폐의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핵심이자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암호화 기술 덕분에 디지털, 분산화라는 암호화폐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사용 정보를 분산화시켜 보관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하면 해당 거래가 네트워크에 공표되고 같은 풀의 거래 내역이 하나의 블록으로부터 노드의 승인을 받으면 장부에 영구 기록됩니다. 이렇게 장부가 업데이트되면 해당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노드는 블록체인 기록을 가진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를 의미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 단둘이서만 계약을 하자니 불안하고 등기소에서 공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만의 계약서를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배포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알게 되며 사실상 공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한 계약서를 모두 찾아와 전부 수정하고 다시 배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의 내용을 모두와 공유하고 계약에 변화가 생기면 구성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계약의 변조를 자동적으로 방지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송금과 같이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는 거래는 위 사례에서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블록체인의 강도들, 즉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계약서를 고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고치는 것은 장부를 최신 사본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가 어떤 장부를 참고하여 업데이트를 할까요? 가장 먼저 거래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장부를 수정하는 것을 작업 증명이라 하며 이 작업을 수행하여 보상으로 신규 발생 코인 등의 수수료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각 개인은 컴퓨터 그래픽카드로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화를 진행하고 이러한 블록 생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즉 연산을 해결한 다만이 채굴자가 됩니다. 나머지 노드들은 그저 장부를 최신 사본으로 업데이트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할 뿐입니다.
즉 선택받은 태굴 따위 최신 장부를 모든 노드가 반영하여 네트워크상의 장부를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상태로 항상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각 블록이 담을 수 있는 정보에 따라 1세대부터 3세대까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먼저 1세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1.0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한 것으로 단순 화폐 기능에 집중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1세대 암호화폐는 곧 비트코인을 의미합니다. 2세대 암호화폐는 단순 화폐 기능에 다양한 계약이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까지 더한 블록체인 2.0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입니다. 이러한 2세대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습니다. 3세대 암호화폐에는 아직 대표적인 예시가 없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는 2.5세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오스, 에이다 등 여러 암호화폐가 최초 3세대 암호화폐의 자리를 노리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지난 14일 기준 암호화폐 시총 순위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순위가 변화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알트코인이라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화폐에 적용한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2009년 최초 채굴되었으며 2010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거래가 발생하였고 지금은 부동의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암호화폐의 대표격입니다. 2세대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이더리움과 리플부터 2.5세대의 선두주자인 카르다노, 즉 에이다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알트코인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했듯 화폐 기능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며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비트코인의 개발자를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는 것만 보아도 해킹 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요에 따른 시세 변동, 온라인을 통한 매수와 매도 등 일반 실물 화폐와는 차별화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인지 암호화폐를 향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기준 2천만 달러였던 ICO 자금 조달액이 2017년 말에는 8억 달러로 현금 조달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ICO란 암호화폐를 주로 이용하여 투자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가상화폐가 단순 투기, 투자 자산이 아니라 사업 자금 모금에도 쓰이는 화폐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유명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상품을 줄지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중심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대규모 자산관리자를 비롯해 광범위한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에 있어 암호화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의 문제점과 수요 측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 측의 문제점은 실명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 등으로 거래 시 계좌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유형에는 마약, 사기, 도박, 유사수신 등이 있습니다. 마진 거래로 떼돈을 벌 수 있다며 허위 홍보를 하는 사기 방식과 비트코인 상승 하락에 대한 온라인 베팅장을 개설하는 도박 행위가 포함됩니다. 마약과 유사수신은 사례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약의 경우 계좌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해외 마약 판매상에게 계좌 추적이 쉽지 않은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마약류를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SNS를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 판결 중 마약 비중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7.2%에서 올해 50%에 달하며 절반을 차지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8시간마다 적금처럼 투자금의 0.5%의 이자를 준다는 주장의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00만원어치를 사면 150일 뒤 원금이 1억 원으로 불어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비트코인의 이자는 금융상품의 이자가 아닌 비트코인의 시세를 예측 후 예측이 맞을 시에 돈을 버는 방식의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투자자의 예측이 틀리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만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은행권과 연계하는 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지 않지만 유튜브 운영자들은 안전한 투자처인 것처럼 시청자에게 말합니다. 만약 투자자의 예측이 맞아떨어져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폐업할 가능성도 있고 이후에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유사수신 범죄의 검거 건수는 2018년 61건에서 2020년 218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수요 측의 문제점으로는 투기 열풍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즉 불법 외환 거래는 해외 거래소에서 싼 값에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남겨 다시 해외로 가져가는 행위 등입니다. 중국인 A씨는 중국에 있는 B씨가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A씨가 다시 원화로 판매해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37억여 원을 환전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700만 원가량인 12%가 더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등 5대 시중은행들이 최대 금액인 위와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건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토록 하는 대책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의 말에 시세가 급등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은 온라인에서 인기를 끈 시바견 밈을 바탕으로 2013년 장난삼아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이 도지코인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지지 트윗과 도지코인을 거래 품목에 올린 유력 가상화폐 거래소의 조치 등에 힘입어 4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713억 1천만 달러로 가상화폐 4위 자리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7일 사상 최고점인 0.72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일 머스크가 코미디쇼 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사기라고 농담한 뒤 0.4515달러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12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까지 하자 최고가의 절반 수준인 0.384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3일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주장하는 트윗을 올리자 급등하는 등 가격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 시세가 급등락하는 것은 현재 시장이 강풍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말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늘고 산업이 커지면서 신종 범죄도 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정할 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고 감독과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의 태생적 근거가 누구라도 추적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지만 적어도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 추적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재욱 변호사는 해외 주식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사고 해외 부동산을 사면 당국에 신고하듯이 암호화폐도 비슷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외환 통제도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져 김치 프리미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대부분은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고 투자자들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심리를 노려 범행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조심해야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책은 내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을 모아보면 대부분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제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되었습니다. 최근 발의된 가상자산화법 제정안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매수 시기를 짜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첫 번째는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정비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명 거래 계좌가 없으면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로 바꾸는 중개 업무만 할 수 있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 시작으로 투자자가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오가며 차익을 남기는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에 이어서 은행들도 가세했습니다. 국민은행은 KB 유니온페이 카드 송금 서비스를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해외 송금의 월 1만 달러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은행권의 암호화폐 환치기 거래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이렇게 속속 발표되면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4월 22일 오전 9시에는 약 13% 정도였던 김치 프리미엄이 23일 오전 9시에는 약 3%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실명 인증 계좌 제휴 때 거래되는 암호화폐 개수가 너무 많으면 불리하게 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금 세탁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잡코인을 대규모로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알트코인 거래액 비중이 90% 이상이라 잡코인 가격 폭락에 따른 코인 투매 현상인 코인런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많아서 상장 폐지가 잇따를 경우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업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여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하도록 강제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가상화폐의 특성인 익명성을 걷어내는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인데 가상화폐 매매 혹은 관련 파생상품 거래 시 부정수단을 활용하거나 중요사실을 허위 또는 누락 표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시켰고 시세 변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거짓 소문 유포 등을 금지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세 조종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의 화랑 속에서도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잠잠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기준 가상화폐 데이터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 순위는 4위로 비중은 4.43%입니다. 일본에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거래가 몰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래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많은 규제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찬반 입장이 강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가열된 투기성과 급격한 가치 변동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권한 약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과 당위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금융 이해력 지수를 내세워서 영국은 67인 반면 한국은 33으로 하위에 위치하여 낮은 금융 이해도에서 비롯되어 단기성 투자에 몰리는 분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제도적 정의 미흡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술성장 방해 우려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5월에 발표했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안정성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예상 요소를 나타낸 표에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은 악재에 취약하며 전체 금융 안정성에 타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정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거래소 규제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2014년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 세계의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정부가 자금결제법을 개정, 즉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일본 엔화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4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 일본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고 2020년에는 마진 거래를 최대 2배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미국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가 최고 125배까지 허용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점점 투자 의욕을 상실했고 비트코인 거래량 또한 5% 정도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때문에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가 5가지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의 거래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이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사와 리플 CEO를 대상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리플이 2013년부터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리플로 알려진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리플사가 노동력 제공 및 시장 조정 서비스 등 비현금성 기여자들에게 대가로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를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암호화폐 전문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한다면 다수의 거래소가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하여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에 걸쳐 시세가 약 50% 정도 급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암호화폐의 시세 변화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우선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할인 가격에 기반을 두고 평가합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예상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길 기대합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안정 자산인 금리보다 클 때에만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시중의 금리는 암호화폐 수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올해 3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발표하기로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금리가 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0.25%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로에 가까운 금리 수치에 암호화폐의 수요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단시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8%나 상승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교적 등락폭이 작은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등했다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는 훨씬 더 큰 증가폭을 가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금리가 지속될 경우 암호화폐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ICO 관련 전망입니다. 우선 ICO는 개인 사업자가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분배하며 투자자들은 그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움직이게 하는 원료로 ICO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하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질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한 개인 사업자가 진행하는 ICO는 사기 사례가 많고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가 자금 조달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IEO도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모금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통한 투자 모금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라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5월 초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금융 상품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JP모건은 21년 하반기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라 밝혔으며 모건 스탠리는 3월에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시티그룹 또한 암호화폐의 거래, 수탁, 융자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의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펀드 출시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피터 린치는 연구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은 포커를 하며 카드를 보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투자하려는 시장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들은 타인의 권유에 의해 또는 급등하는 암호화폐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리한 레버리지 설정이나 뚜렷한 투자의 목적이 없는 투기를 지양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때는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공부하여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진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